아파트 단지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또래 친구 엄마들이나 같은 반 학부모들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그 선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한 대화에서 시작된 직구 이야기. 얼마 전 아이 친구 엄마들과 놀이터에서 마주쳤을 때였어요. 날씨도 좋고 아이들은 모래놀이에 정신이 팔려 있길래 그 엄마들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무심코 제가 얼마 전에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아이 운동화를 하나 샀다라고 말한 게 화근이었어요. 사실 저는 직구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유튜브 영상 몇 개 보고 어렵게 따라한 게 다였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순간 옆에 있던 한 엄마가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직구하세요? 저도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다음에 살 때 저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 사이트 들어갈 때마다 영어도 어렵고 결제 방식도 헷갈려서 땀을 뻘뻘 흘리며 클릭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순간적으로 싫다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차갑게 보일까봐, 또 엄마들 사이에서 저 사람은 자기만 챙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까봐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뭐 괜찮죠. 기회 되면 같이 주문해 드릴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이렇게 부담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그 엄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거요. 혹시 이번에 직구하실 때 제 것도 같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보내온 링크는 유명 아동 브랜드의 운동화였어요. 가격도 적당했고 배송비도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준이었죠.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것 주문하면서 그 엄마 것도 함께 결제해줬습니다. 며칠 뒤 택배가 도착했고 저는 그 엄마에게 건네주었죠. 그 엄마는 연신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싸게 잘 샀어요라며 제 손에 작은 커피 쿠폰 하나를 쥐어줬습니다. 그 순간에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 부탁은 괜찮지 뭐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부탁은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첫 번째 직구가 성공적으로 끝난 뒤 그 엄마는 마치 제가 직구 대행업자라도 되는 듯한 태도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번에 부탁드린 거 너무 잘 신기고 있어요. 이번에 가방 하나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하던데 이번에도 혹시 하실 거예요? 저도 몇 개 같이 부탁드려도 돼요? 처음에는 웃으며 네, 알겠어요 하고 받아줬지만 속으로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저는 직구할 때마다 사이트 접속부터 배송 대행지 입력, 통관 절차 확인까지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노고는 보이지 않는 건지 부탁은 너무 쉽게 이어졌습니다. 특히 배송이 늦어지거나 상품이 품절되기라도 하면 괜히 제가 책임지는 듯한 분위기가 되곤 했습니다. 아직도 안 왔다고요? 원래 이렇게 늦어요? 사이즈가 다른데요? 이거 교환 어떻게 해요? 저는 속으로 울분이 차올랐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판매자도 아닌데 왜 나한테 따지듯 물어보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이 상황을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알림 소리만 울려도 긴장했고 그 뒤로는 휴대폰에 그 엄마 이름이 뜨기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또 직구 부탁이 아닐까 싶어서요. 심지어는 제가 직구 사이트에 들어갈 때마다 괜히 주변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부탁하면 어떡하지? 그냥 모른 척 했다고 할까? 아니면 직구를 아예 그만한다고 해야 하나? 직구를 처음 부탁받았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한두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부탁은 끝도 없이 이어졌고 마치 제가 직구 전문 대행업체라도 되는 듯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동복 세트와 가방을 부탁했을 때였습니다. 총 금액은 18만 7천 원. 입금은 딱 18만 원만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죠. 아영 씨, 금액이 18만 7천 원이었는데
18만 원만 들어왔더라고요. 확인 부탁드려요. 잠시 후 돌아온 답은 이랬습니다. 아, 제가 잘못 보냈나 봐요. 나중에 커피 사드릴게요. 순간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7천 원을 돌려주겠다는 말은 없고 커피로 넘어가려는 분위기.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다시 보냈습니다. 커피는 괜찮아요. 그냥 계좌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참 뒤, 밤이 다 되어서야 내일 보내드릴게요 라는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결국 다음 날 돈은 들어왔지만 그 순간부터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7천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태도. 왜 당연한 걸 저렇게 억지로 챙겨야 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직구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이 운동화 2켤레. 금액은 12만 5천 원이었습니다. 며칠 뒤 입금 알림을 확인하니 계좌에는 딱 12만 원만 들어온 겁니다. 순간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설마 또?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톡을 보냈습니다. 지난번 운동화 결제 금액이 12만 5천 원이었는데 12만 원만 들어온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 엄마는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어머, 그랬어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보네요. 5천 원은 다음에 만나면 드릴게요. 저는 웃는 이모티콘 하나를 붙여보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매번 덜 보내는 걸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반복적이었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며칠 뒤 5천 원은 현금으로 건네받긴 했지만 그 순간마저도 씁쓸했습니다. 이걸 내가 꼭 받아야 하나 싶은 마음과 안 받으면 또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 엉켜버렸습니다. 수진 씨, 이번에 세일하더라고요. 우리의 옷이랑 제 가방 하나만 부탁할게요. 이번에도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총 금액은 9만 3천 원. 그런데 계좌에는 또다시 9만 원만 들어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말해야 하는 거야? 마치 매번 제가 돈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영 씨, 이번 결제가 9만 3천 원이었는데 9만 원만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아이고,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네요. 다음에 밥 한 번 살게요.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밥도 커피도 필요 없어. 그냥 제 값만 보내라고. 3번이나 반복되니 이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다. 게다가 매번 커피 사줄게요. 밥 살게요라는 말로 넘어가려는 태도에 진저리가 났습니다. 그 뒤로는 직구 부탁이 올 때마다 제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또 얼마를 덜 보낼까? 이번에도 내가 말해야 하나? 심지어 입금 알림이 울릴 때마다 자동으로 금액부터 확인하는 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털어놓자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계속 반복되잖아. 그 엄마는 내가 말하면 줄 거고 안 말하면 넘어갈 거라는 걸 아는 거야. 지금이라도 딱 끊어. 저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하면 저는 계속 호구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걸요. 균열이 시작되다. 결국 어느 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영 씨, 제가 요즘 바빠서 직구를 따로 챙기기가 어려워요. 이번부터는 직접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엄마의 표정이 굳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 네, 알겠어요. 그 뒤로 놀이터에서 마주쳐도 웃으며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엄마들에게 은근슬쩍 수진 씨는 부탁을 잘 안 들어준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그 뒤로 놀이터에서 마주쳐도 시선을 피했고 인사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먼저 와서 반갑게 얘기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다른 엄마 한 분이 뜬금없이 물어봤습니다. 수진 씨, 직구 안 해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얘기를 왜 이분이 알고 있을까?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부탁을 거절한 뒤 그 엄마가 다른 곳에서 은근슬쩍 이야기를 흘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엄마가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아영 씨가 부탁 좀 했다고 그렇게까지 싫은 티를 낼 필요는 없지 않아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언제 싫은 티를 그렇게 냈다고. 분명히 저는 조심스럽게 거절했을 뿐인데 이미 제 행동은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식으로 와전되어 퍼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소문은 점점 더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수진 씨는 돈에 너무 예민하다더라. 직구 한 번 해주고 생색을 그렇게 낸대. 몇 천 원 때문에 그렇게까지 따진다던데. 저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7천 원, 5천 원, 3천 원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았으면 제 돈으로 부담해야 했던 돈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그 사소한 돈 때문에 사람을 곤란하게 만든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린 겁니다. 학부모 모임에 나갔을 때는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대화에서 미묘하게 저를 빼고 돌아가더군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짧게 대답만 하고 곧바로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동네라는 좁은 사회에서는 진실보다 소문이 더 빠르고 더 강하다는 것을요. 저는 점점 모임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놀이터에 나가도 괜히 다른 엄마들이 모여있는 쪽을 피해서 아이만 챙겼습니다. 단톡방에서도 말수를 줄였고 괜히 대화에 끼면 또 뒷말이 나올까봐 눈치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런 저의 모습을 눈치챘는지 묻더군요. 엄마, 왜 소윤이네 엄마랑은 요즘 얘기 안 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에게까지 이런 분위기가 전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수없이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돌아보니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작은 호의를 계속 들어준 게 문제였고 선을 확실히 긋지 못한 제 책임도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돈 문제는 단순한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7천 원, 5천 원, 3천 원. 그 반복 속에서 저는 그 엄마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제 인간관계의 기준을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선을 명확히 긋자. 사람 사이에서 불편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동네 분위기는 아직 어색합니다. 소문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누군가는 여전히 저를 삐딱하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제 돈과 제 마음을 대신 지켜주지 않으니까요.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있을까요? 작은 호의에서 시작해 결국은 오해와 갈등으로 번진 경험 말이에요.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호의는 의무가 아니고 부탁은 강요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작은 돈일수록 더 확실히 정산해야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